고르바초프한테 이제 그 지금 이란에 호메이니 이란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죠. 네.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고르바초프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당신 지금 소련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당신은 이거를 서구화로 해결을 보려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주 우리가 이제 미국병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실제로 뭐 아메리칸 디시전나 뭐 이렇게 여기 아주 맨날 좋은 말 해줬는데 이 일라이먼트라는 그 용어 자체가 굉장히 문제적이라 그 제몽이라는 말이 그 영어가 빛을 밝히던데 왜 자꾸 몰아내려고 하냐 이렇게 어둠을 계속 없애려고 하냐. 나 좀 어둡게 살고 싶기도 해. 가끔은 잠을 자야죠.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야. 막 네. 이런 문제의식들. 안녕하십니까. 저희 풀무질 모셔수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손님으로 임명묵 작가님을 모셨수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어요? 잘은 아니고 그냥 뭐 지내고는 있는데 뭐 전공인 지역인 이란에 전쟁이 나서 뭐 좀 참담한 심정으로 맨날 전쟁 뉴스를 보느라 좀 심적으로 좀 많이 안 좋네요. 요새. 지인들이나 친구들이랑 연락이 되나요? 전쟁이 터졌던 그 당일 날에 정부가 인터넷을 끊었는데 네. 인터넷 끊기 직전에 뭐 마지막으로 대화한 친구들이 좀 있죠. 그 이후에는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연락 못 해요. 아이고. 그리고 뭐 그쪽에서 전화가 가끔 걸려오긴 하는데 네. 전화해 주시는 분이 이제 그 저를 이제 되게 장거리를 드라이브 해주셨던 택시 기사 아저씨가 전화를 얼마 전에 했어요. 이란에 언제 갔다 오셨었죠? 2024년도에 한 3월 달 한 달 있었습니다. 3월 달 한 달. 지금 논문 주제가 그쪽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 석사 논문을 그때 쓰고 있었는데 아제르바이잔이라는 지금 뭐 뉴스에 좀 나오는 나라인데 러시아와 이란 사이에 있는 나라고 그 나라를 가지고 썼는데 뭐 이란도 논문의 배경 중에 하나라서 이란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논문을 25년도에 다 쓰고 나서부터는 이란 공부를 계속하고 뭐 책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렇죠. 다음 책이 이란 관련된. 예, 이란 현대사.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세계 3차 대전이 시작된 건가요? 뭐 사실상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1차 대전의 시작을 발발을 어디서 보냐? 페르디난드가 암살당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뭐 이렇게 많이 보기도 하는데 만약에 지금 세계 3차 대전이 진행되고 있는 거라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지금 이제 이란에서 시작된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세계 대전이 언제 시작이 됐냐라는 거가 뭐 여기도 역사학자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그 앞에 이제 그 논쟁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그러니까 1차 대전은 뭐 페르디난트 그 황태자 네. 암살로 인한 그 각국의 총동원령과 뭐 전투 시작으로 보는 거고 2차 대전은 주로 히틀러의 폴란드 단치 침공으로 이제 시작된다고 보긴 하지만은 근데 세계 대전급 사건이 발생을 하려면은 그 이전에 이제 강대국 국제 체제가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분쟁이 여기서는 막 터지고 어디서는 해결이 됐다가 또 다른 분쟁이 또 터지고 하면서 이 그 전체 시스템에 대한 압력이 계속해서 늘어가는 가운데 그 임계값을 넘긴 게 그 황태자 암살 사건이랑 1차 대전 때 그다음에 2차 대전 때의 히틀러의 폴란드 침공인데 사실 그 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계속 사실 쌓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1937년에 중일 전쟁이 거의 뭐 이거 별로 안 알려진 사건이지만은 거기서도 한 1,000만 명 죽었으니까 엄청난 세계 대전의 전조적인 사건이었고 그 앞에 스페인 내전도 영국 뭐 프랑스 뭐 독일 이탈리아가 막 뛰어들었단 말이죠. 공화파랑 프랑코 사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차 대전이 사실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인 강대국이 미국과 나토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있을 때 단순히 이게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한판을 붙는 게 아직은 시작 안 했다 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23년도에 그 이스라엘 가자 전쟁 그리고 지금 이제 이란 전쟁이 계속돼서 이제 그 강대국 간의 어떤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50년 뒤에 뭐 그때도 인간이 AI가 아니라 인간이 역사 논문을 쓸지 모르겠는데 역사 논문을 쓴다면은 그거 가지고 학자들이 우크라이나부터 세계 대전이었던 것 같아, 이란부터 세계 대전이었던 것 같아 논쟁을 한다. 그러니까 요 말은 이미 사실은 준 세계 대전급 상황에 우린 이미 진입해 있다. 멸망의 시계가 1분 앞으로 다가왔다. 이게
사실 저랑 명목님이랑은 팟캐스트를 몇 번 같이 최근에 또 했지만 오늘에 느껴지는 비가 와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리고 장소가 바뀌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좀 많이 무거워요. 이게 더 이상은 우리가 막 도파민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의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세계 3차 대전이 물론 아직 러시아와 미국이 직접적으로 전면전을 벌이고 있지는 않지만 대리전의 양상을 이란에서 띄고 있죠. 근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세계 3차 대전 만약 발발한다면 세계 최종 전쟁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저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팟캐스트를 찍을 때도 뭐 HPNS를 찍거나 해도 이게 찍은 상황에서 공개가 되기까지의 시간 상황에서 그 변화가 엄청 또 크기 때문에 그 중간에 사이의 시간 동안에 또 급변을 합니다. 상황이. 그래서 이 방송을 찍고 나서 이게 방송에 나갈 때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죠. 그 불안함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저희 둘의 어떻게 보면 은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이병환 작가님 모시고서 아메리카 탐문,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본질적인 문명 전환과 체제 전환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술공화국으로서의 혹은 디지털 로마 제국으로서의 어떤 변모와 앞으로 이 선사 시대와 다를 바 없는 후사 시대 원시 반본으로서의 그 고대 노마드 시대로 돌아간다는 그런 이제 진단까지 해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좀 지금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는 한편 이야기인 것 같고요. 다른 한편을 이해하려면은 사실 중국도 이야기해야 되지만 지금은 러시아를 먼저 좀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 전쟁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아직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뒤에서는 하고 있겠지만 러시아와 중국 간의 대리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 러시아 문명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임명복 작가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신간 러시아는 무엇이 되려 하는가 이 책의 저자이시기 때문인데요. 러시아는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겁니까? 아 러시아 뭡니까? 일단은 뭐 러시아는 무엇이 되려하는가를 쓴 배경도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네, 대부분 사람들 그러니까 푸틴 쟤는 뭔데 전쟁까지 일으켜서 네, 사람들 막 비극이죠. 전쟁 진짜 우크라이나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고 러시아 사람들도 뭐 전쟁 나가서 뭐 죽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러시아가 전쟁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조금 뭐 이게 사회과학적으로 막 여러 정책과 뭐 법령 이런 걸 볼 수도 있지만은 좀 문명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 러시아라는 그 국가가 혹은 문명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그 과정 속에서 서구 서방과 벌였던 어떤 몇 또 갈등이 폭발한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어떤 뭐 세뮤얼 헌팅턴이랑 좀 비슷한 또 해석일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나라와 문명은 역시 유럽의 변방이라는 걸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뭐 이란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은 자기네 독자적인 문명 중심이 있고 서구는 또 서구에 그게 있고 중국도 중국이고 사실 우리도 뭐 크게 막 요즘은 모르겠는데 역사 속에서 그렇게 큰 문명적인 어떤 정체성 갈등을 겪진 않았잖아요. 그냥 중화 문명의 의로운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어떤 변방 지역이고 지리적으로도 그 유럽적인 어떤 공동체 양식이랄까 그 알프스나 뭐 아니면 지중해 세계에서 어떤 형성된 도시와 장원 농노제 뭐 이런 거랑 유사함을 공유하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몽골 옆에 붙어있던 그러니까 정확히는 몽골이랑은 좀 멀지만은 그 몽골군이 다니기 좋았던 초원지대에 붙어있던 나라라는 점 거기서 그 끊임없이 그 유목민들과 계속 교류하고 싸우고 뭐 투쟁하고 무역하고 이걸 굉장히 직접적으로 겪었던 나라라는 점에서 러시아라는 그 문명의 DNA가 결정이 됐죠. 저는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저는 사실 전문 분야가 완전 서양사기 때문에 명목님을 통해서 러시아나 중동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 러시아가 몽골 제국의 DNA를 물려받았다라는 이제 논지는 제가 잘 이해가 되는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되게 명시적으로 공화국 체제를 얘기할 때나 어떤 그 지중해 문명의 그 요람을 얘기할 때 되게 오마주를 많이 하잖아요. 러시아도 그러나요? 그게 요즘에 들어서 조금 그런 게 있고 원래는 당연히 이게 그러니까 그 뭐 미국이 로마한테 지배를 당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러시아는 근데 몽골의 어쨌든 타타르의 멍에라고 하는 그 지배를 뭐 한 아. 200년에서 100년에서 200년 가까이 받았고 그것 때문에 그리고 종교가 다르니까 그렇죠. 몽골인들은 나중에 다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는데 이 러시아인들은 자기들이 또 비잔티움 동로마 제국의 어떤 후계다라는 그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은 명시적으로 러시아 역사에서 얘기됐던 거는 우리는 동로마로서 그 어떤 유럽과 다르다, 서양과 다르다라는 건데 그러나 이제 몽골의 여러 그 습속들 그리고 언어적인 어떤 흔적 그다음에 국가를 바라보는 생각, 그러니까 국가와 그 백성 간의 어떤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사실은 몽골의 어떤 유산들이 많았고 러시아가 1890년대를 그쪽으로 가면은 얘들이 이제 로마노프 재정이 너무나 이제 취약해지고 어려워지니까 그 보수주의자들이 아예 우리 동로마를 넘어서 우리는 사실은 몽골의 DNA가 있어.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유라시아주의자들이 등장을 하고 우리의 이제 어떤 영적인 방향성을 앞으로 찾을 때 티베트라든가 불교, 한국, 뭐 중국, 뭐 이런 쪽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참고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또 소련 때는 그렇다고 해서 막 또 몽골은 후진적인 전근대 막 이런 소련 전형적인 계몽주의 이거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계몽주의 어떤 그런 거를 폭력적으로 추구한 나라기 때문에 몽골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안 좋게 봤는데 근래에는 몽골의 유산이라든가 혹은 기마 전사에 대한 어떤 그런 상찬이라든가 뭐 다민족 질서의 어떤 그런 거를 되게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몽골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 러시아는 무엇이 데려왔는가에서도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이 마치 최근에 공산주의적인 전통에서 좀 벗어나서 음, 유교를 강조하고 있는 것. 미국이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톨릭 음, 교황을 이제 얻음으로써 가톨릭 뿌리를 조금 더 찾아가면서 로마 문명에 접근하는 것과 비슷하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소련 시대에는 조금 더 서구나 이제 음, 어떤 그 공산주의적인 계몽주의를 음, 음, 따르다가 요새는 점점 몽골 제국의 음, 그런 뿌리를 되찾고 있는 것이 그거를 좀 신유라주의라고 이제 음. 보시는 것 같은데 이 책을 보다 보면 결국 죽인 얘기를 많이 하시게 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죽인에 대해서 좀 혹시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짧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러니까 신유라주의, 유라시아주의를 만드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두긴 얘기를 하려면 일단은 네, 조금 그 그냥 좀 책 얘기를 좀 더 좀 약간 네, 소개를 하면서 맥락을 좀 얘기해 보기로 하죠.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나라가 어쨌든 이런 몽골적인 유산을 바탕으로 뭐 잘은 모르게 거친 살아왔는데 그 서유럽에서는 당시에 이제 계몽주의자들 뭐 이신론자들 또 프리메이슨들이 아주 근대화라는 걸 막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거 보면서 이 표트르 데제라는 사람이 18세기에 등장을 해서 17세기 말 18세기 초에 등장을 해서 그 러시아의 서구화 개혁이라는 걸 하죠. 그리고 서쪽을 바라보는 창문인 그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를 네, 지금 세워가지고 거기를 수도로 삼고 발트해 연안에. 근데 이제 러시아가 생각했던 거는,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차르죠, 차르 전제정과 보수주의자들 이 네,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서구화는 딱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서구의 문물만 받고, 근데 이제 러시아의 전통, 영성, 그다음에 농노제와 같은 어떤 좀 후진적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제도 이런 것들은 그대로 좀 갖고 가는 게 맞다. 귀족제라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자유주의자들이 반발을 했고 또 러시아 안에서 이제 막 성장하고 있었던 그 노동자 계층들과 그 노동자 계층의 이념인 사회주의가 소용돌이 치면서 네, 근데 이 자유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은 공통점이 있다면은 더 급진적인 서구화를 해야 된다. 다만 이제 자유주의자들은 서구를 우리한테 이식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라는 그냥 그런 생각이었는데 공산주의자들은 우린 서구보다 더 계몽주의를 잘할 수가 있어라는 어떤 그런 생각. 그래서 이 지금의 서양 계몽주의도 자본가들한테 이제 잡아먹혀가지고 인류의 더 고귀한 발전을 막고 있다. 이게 노동자 집단주의의 이상을 바탕으로 더욱더 급진적이고 강력한 계몽주의를 더 파괴적인 폭력을 써서라도 해야 된다는 게 볼셰비키들이었죠. 마치 조선 말의 양반들이 중국보다 우리가 더 성리하게 더 유교적인 나라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지네요. 그쵸. 네. 약간 그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좀 그 유목민 특유의 뭔가 더 막 근원적인 거를 향한 열망이 있지 아,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아, 그 그런 소련이 사회주의를 해보려 했는데 잘 안 되죠. 뭐 잘 안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 공산주의 자체의 비효율성도 있고 뭐 미국과의 어떤 경쟁 그리고 제국주의 세력의 압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소련이란 나라가 이제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해서 뭘 했냐?
우리는 그럼 다시 이게 소련이란 실험 자체가 실패였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서구를 벗어나서 이렇게 된 거다. 러시아라는 나라의 그러니까 러시아 역사에 대한 좀 되게 표준적인 좀 약간 옛날 느낌 나는 해석은 뭐였냐면은 러시아는 어떤 원래 유럽과 한 뿌리였고 함께 가고 있었는데 뭐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몽골 놈들이 나타난다든지 뭐 무슨 뭐 볼셰비키가 나타난다든지 이상한 차르가 나타나든지 하면서 항상 서구에 다가가지 못하고 이렇게 이 하이제킹 당한다 동쪽으로 납치 당한다라는 게 이제 서사인데 그게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90년대. 그래서 서구화를 해야지라고 했는데 결과가 정말 참혹 그 자체였죠. 민족 내전에 그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주로 과두 재벌이 돼서 소련의 국가 자산들을 약탈하고 뭐 굉장히 그 뭐야 폭력적인 어떤 무정부 상태가 펼쳐지고 뭐 보건 지표도 막 남성 뭐 기대 수명이 58세까지 내려왔으니까 굉장히 이제 힘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에 대한 어떤 반발이 등장하겠죠. 우리가 그래도 미국과 함께 세계를 나누던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살게 됐는가. 모든 러시아 안에 있던 민족들은 막 러시아인들을 개무시하는 것 같고 그 러시아 사람들은 뭐 되게 막 이제 막 어딜 가든 간에 막 돈 없다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고 뭐 그런 이제 상황들이 오죠. 그래서 등장한 게 푸틴이었죠. 강한 러시아를 되찾아주겠다라고 해서 2000년에 그 옐친의 후계자로 이제 임명이 돼서 이제 집권을 하면서 푸틴이 그 어떤 약간 좀 그 몽골식의 어떤 전제정이라 해야 되나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약간 가신들에 대한 어떤 이제 개인적인 충성 관계를 바탕으로 러시아라는 드넓은 영토에 어떤 통제력을 이제 막 확보해 나가는 그 과정. 근데 두긴 얘기하다가 왜 여기까지 왔냐면은 두긴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소련 시대 사람이잖아요. 태어난 거는. 네. 그 소련 시대 이 사람이 웃기게도 그 뭐지 하이데거를 겁나 열심히 봤단 말이에요. 금설 써요 소련 시절에는. 왜냐면 나치 철학자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소련은 나치랑 싸우다가 2,700만 명이 죽은 나라니까. 근데 그쵸. 두긴이 자기 부모님은 굉장히 그 전형적인 소련 부모님이었다는 거예요. 공산당 간부로서 두기는 혈통이 어떻게 되나요? 슬라브족인가요? 슬라브족이죠. 그 민족은 아닙니다. 그 어쨌든 부모님이 굉장히 그러니까 볼셰비키의 어떤 근대화 이상 있잖아요. 네. 합리성, 과학 발전, 과학적 법칙, 철저한 이성과 계몽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 거의 집착적인 수준의 그쵸. 전형적인 그런 볼셰비키였는데 이 두긴이라는 사람은 그걸로는 뭔가 이 사람의 영혼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이제 종교 전통에 대해서 막 찾아보면서 존재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이거부터 접근해야 돼서 하이데거에 대한 좀 진지한 공부를 이제 했죠. 그러다가 소련이 망한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이제 또 완전히 이제 내가 옳았다. 뜯겨져 나갔죠.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뜯겨져 나간 조국과 비참한 러시아인들에 대한 굉장한 그 고통, 슬픔, 분노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소련이 왜 망했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자유주의자들과 서구주의자들은 우리가 서구로부터 너무 이제 멀어졌기 때문에 소련이 망한 거다. 우리가 이렇게 헛된 짓을 한 거다 했지만은 두긴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전에 솔제니친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니다. 소련이 망한 이유는 소련이 영성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합리성과 계몽이라 이런 거는 이런 볼셰비키의 그 언어 자체가 너무나 서구 근대의 어떤 실수를 반복하는 언어였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자연이 황폐해지고 그 환경 오염이 굉장히 이제 공산당이 생산력주의였으니까 그쵸. 뭐 물질적 발전을 위해서라면 환경 따위는 뭐 버려도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으니까 뭐 그래서 이제 막 전통 문화도 사라지고 환경도 막 망쳐지고 세상에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일들이 많아졌다 볼셰비키의 이성과 계몽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영성주의를 바탕으로 한 보수 운동들이 벌어지게 되고 두기는 그런 보수 운동을 하는 굉장히 여러 이제 단체들이 90년대 너무 혼란했으니까 그 중에 이 사람이 약간 지정학이라는 학문에 꽂혀가지고 사실 지정학은 뭐 엄밀한 학문이라기보다는 되게 전략서 같은 느낌인데요. 그쵸. 아무튼 그 양반이 그래서 러시아라는 나라를 되살리려면은 일단은 그 이 지구 전체 공간 속에서 러시아의 위치를 바로 잡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동방 속에서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를 막 이제 그 양반의 그 하이데거라든가 아니면은 그 좀 파시즘 사상가 중에 율리우스 에볼라라든가 막 이런 거랑 결합을 해가지고 얘기해요. 동방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비잔티움 동방정교회 라인인 거예요? 몽골 쪽인 거예요? 둘 다. 둘 다를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 세계관도 합치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이 책에서 그 세 개를 어떻게 합치는지 설명을 좀 해놨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약간 서구의 근대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해양 문명의 전통이다. 음. 그래서 해양 문명의 전통이라는 것은 상업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좀 이동이 굉장히 이제 자유롭고 상업을 하려면은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환을 하려면은 사실은 굉장히 여러 우리의 그 삶이나 존재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여러 질감이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뭐 나와 이제 이 범선의 관계를 음. 어떻게 교환해? 뭐랑 교환해? 음. 그러나 상업을 하려면 이걸 교환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뭘로 교환해야 되는가? 무엇이든 팔 수 있어야죠. 돈으로 교환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게 전형적인 그 사실은 근대 유럽의 반상업주의랑 반자본주의 논리긴 한데 우파들의 그 이 자본주의와 상업주의가 횡행하면은 그 인간을 구성하는 굉장히 본질적인 영적 가치, 도덕적 가치, 뭐 자연, 뭐 이 전체성이라고 하죠. 전체성이 전부 다 이제 화폐, 숫자, 돈으로 계량이 되고 그게 다 찢겨져 나가면은 인간은 정신적으로 휘폐해지고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공동체는 흩어진다라는 거고 이 두개니 봤을 때는 아테네부터 이것들이 이랬다는 거야. 만악의 근원은 만화의 근원 아테네다. 아테네다. 그래서 만화의 근원인 아테네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근데 이제 이 상업 민족들의 약탈과 화폐화, 교환, 시장화에 대한 당연히 이제 반동이 뒤따르고 영웅적인 투쟁이 이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아테네에 맞선 나라는 뭐 뻔하죠. 네. 스파르타잖아요. 스파르타.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뭐냐 이제 땅에 뿌리를 박아서 여기서는 이제 공동체의 보존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공동체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상징과 의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과 연결된 그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와 연결된 어떤 뭐랄까 상징들과 기억들과 전통들과 의례들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자신의 또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전사 문화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해양 문명과 그 대륙 문명의 그 갈등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의 오랜 지금 논쟁의 그렇습니다. 노선 갈등의 어떤 그래서 그 아테네는 이 사람이 또 특이한 게 어쨌든 뭐 비잔티움이 또 로마잖아요. 네. 그리고 러시아는 비잔티움을 이은 거잖아요. 아. 근데 로마를 해양 문명이라 안 봐. 서양 사람들은 로마를 해양 제국이라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아니다. 로마는 대륙 그 육상이고 뭐 실제로 근데 그 이 얘기를 들어보면 납득이 될 것 같은 게 그 아테네의 어떤 그런 해양 문화는 페니키아인을 통해서 카르타고로 갔고 스파르타의 전사 대륙 문화는 로마로 갔다. 그래서 카르타고와 로마가 또 그 문명 전쟁을 한 거고 근데 이제 그 로마는 결국에는 멸망해가지고 이제 비잔티움으로도 가고 카르타고식의 어떤 해양 문화는 이제 타락한 로마를 통해서 그 중세 초에 그 베네치아로 가. 그래서 베네치아랑 비잔티움이 또 한방 하잖아요. 13세기에. 그리고 그게 또 베네치아식 상업 문화가 그 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에 가서 그 뭐야 명예혁명 이런 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미국 혁명이 돼서 미국이 아주 그냥 해양 문화의 사탄적인 존재가 됐다. 이거고 비잔티움뿐만이 아니라 이런 유라시아에는 그러니까 이 서쪽 세계에는 비잔티움과 뭐 로마와 뭐 그 스파르타 이런 전통이 또 있지만은 또 더 동쪽 세계에도 원래 인간은 이렇게 살아왔다 항상 상업 문화가 굉장히 이레귤러하고 이상한 거지 그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제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항상 뿌리박은 땅과 농민 공동체와 의례와 기억과 전통으로 살아갔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 주장이고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러시아가 그러니까 이게 반대 이게 뒤집어 버린 거예요. 과거에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가 서유럽 문명의 약간 성체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동방의 어떤 이 동방 사탄들의 침입으로부터 유목민의 침입으로부터 기독교 문명을 보호하는 우리가 가장 바깥의 성체다라는 건데 이제 두긴식은 이걸 완전히 뒤집어서 우리는 지중해와 대서양에서 만들어지는 상업 문명으로부터 그러니까 동방을 우리가 보호하는 최전방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걸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 이 러시아 사람들은 맨날 이런 논쟁이야 보면은 우리는 그래서 뭐냐 막 그럼 두기는 바닷가 사람은 아닌가 보네요. 그런 거 같아요. 내륙 지방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러시아 안에 있었던 동로마 제국 출신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이냐 아시아냐라는 그런 그 질문에 대해서 그 통합을 한 방식이 우리는 유럽이냐 아시아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해양 문명이냐 대륙 문명이냐를 따져야 되고 지금 서양을 정의하는 미국이든 영국이든 서유럽이든 어쨌든 그 대서양에서 기반한 대서양 문명은 다 이 고대 아테네의 그 썩어빠진 해양 문명의 상업주의적이고 모든 것을 돈으로 생각하고 교환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 세계를 갖고 있지만 우리 같이 광활한 대륙에 있는 러시아 문명은 그게 몽골이든 비잔티움이든 우리는 땅에 기반하고 공동체에 기반하고 영성에 기반한 그런 성스러운 문화를 갖고 있다. 이런 세계관으로 통합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지만 동방의 여러 민족들은 다 그래왔다.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 인도 세계, 중국 세계, 뭐 한국, 일본 세계까지도 이런 어떤 자신들만의 문명과 영적 전통이 있고 그 문명과 영적 전통끼리 그냥 공존하는 어떤 세계가 필요하지. 이거를 막 다 시민운동 같은 거를 이제 NGO들이 막 일으켜가지고 이제 러시아에서 색깔혁명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이제 그런 걸 해서 뭐 자유민주를 강제로 이식하려 하는 거다. 자발적인 어떤 뭐랄까 그 시민운동인 측면이 없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두긴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이거는 아주 그냥 미국의 USAID니 뭐 CIA니 이런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아테네인들이 카르타고와 페니키아인들이 이 땅을 약탈하고 사람을 약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강제로 이식하려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고 그걸 해봤다 우리는 90년대 그 결과를 보지 않았냐. 이런 어떤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 맞서기 위해서 이제 더욱더 무장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우크라이나도 쳐들어갈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두긴이 뭐 크렘린의 정책을 막 뭐 전혀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냥 러시아의 보수파죠 지금 보수파의 어떤 이데올로그 같은 사람이라는 걸 일단 전제하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어쨌든 이제 푸틴 같은 사람이 등장을 안 했단 말이에요. 저 나라는 그 2000년대에도 그냥 계속해서 약간 그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가야 된다라는 파벌이 있고 그쵸. 러시아로 가야 된다라는 파벌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막 시민혁명도 2번이나 하고 뭐 그랬었는데 뭐 솔직히 말해서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 민주주의의 어떤 그 결과가. 저는 우크라이나 가봤으니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공부도 좀 했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러시아의 약간 그 보수파들이 보기에는 저 봐라 자유민주주의 하니까 저기 옐친 시대 30년 동안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자유민주주의 한다고 해서 세상이 나라가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제 이거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계속해서 이런 시민혁명을 일으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이식하고 그걸 바탕으로 그 동부 지역에 있는 러시아인을 탄압하고 그걸 또 빌미로 해서 러시아라는 나라 자체에 대해서도 또 옐친 시절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 해체라든가 약탈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러니까 뭐 그게 합리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뭐랄까 러시아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뭐 당연히 전쟁은 뭐 정당화될 수 없죠. 침략 전쟁은.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러시아인들의 어떤 이런 인식이 어느 정도로 근거가 있고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여지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근데 우리가 그것만큼 알아죠. 그게 90년대의 그 시장 자유주의, 신자유주의가 이제 몰아닥칠 때의 러시아는 그만큼 혹독한 잔인하고 끔찍한 경험을 했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반발, 그러니까 러시아의 이제 지금 정책 결정 엘리트들은 다 그 90년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양 세계, 우리도 뭐 서양 세계잖아요. 서양 세계 사람들은 90년대 하면은 아주 꿈과 희망이 넘치는 그렇죠. 우리 영포티 어르신들이 제일 이제 너희들은 그 IMF 전에 그 낭만을 몰라 하시잖아요. 역사가 끝났고 그러니까 역사는 승리했고 우리는 한국에서는 87 혁명이 있었고 베를린 장벽이 89년에 무너지면서 세계적인 어떤 자본주의의 완전한 승리, 그다음에 세계화, 그다음에 민주주의, 독재자들도 무너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만 가면 돼. 소비 세계가. 소비 문화와 뭐 개성 찾기, 뭐 유행,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흥했는데 할리우드도 그때가 전성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에서는 그때는 정말 거의 진짜 눈 뜨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풍경들이 막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가 어떤 버린 사람들이었던 거죠 사실. 그쵸. 러시아인들은 소련 사람들은 그냥 뭐 러시아만 피해받은 건 아니긴 해.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당했고 뭐 중앙아시아 사람들 다 힘들었죠. 어쨌든 간에 이 공산권 사람들은 이 공산주의가 제공하는 어떤 삶의 이상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몽과 근대성이긴 한데 또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랑 그 정의하는 바가 달랐고 네.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공공복지라든가 그 예술에 대한 그 어떤 거의 국가의 무제한적인 후원이라든가 고급 문화를 인민들 전체가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어떤 대중을 엘리트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이상들
그런 것들이 다 싹 무너지면서 오직 돈이면 되라고 하니까 음. 거기서 오는 어떤 심적 상실감도 굉장한 거였고 올리가리 체제가 또 네, 올리가르 체제 하에서 체제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서양을 따라가는 게 이게 맞나라는 어떤 그런 그래서 푸틴 독재를 막 하죠. 푸틴 뭐 독재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독재자인데 음. 반대파도 막 잡아 죽이고 납치하고 깜빵에 넣고 뭐 이런 사람이지만은 그런 반대파들 자유주의 성향의 반대파들이잖아요 주로 자유주의 성향의 반대파들이 뭔가 말을 하면은 이제 평범한 러시아인들도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푸틴 없애면은 옐친 시대로 돌아가자고 90년대로 하자고 여기서 이제 할 말을 잃는 거예요. 왜냐면 대안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그 신자유주의가 뭡니까? 대안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세계는 불가능하다는 게 신자유주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인들 입장에서는 나는 그러면 신자유주의 하기 싫어. 그리고 신자유주의 말고 다른 대안 뭐 있어? 뭐 공산주의 또 할 거야? 아니잖아. 그런 상황에서 이제 푸틴이나 푸틴의 주요에 대한 철학자들, 뭐 두긴 같은 사람들이 하는 러시아 문명론, 러시아 전통, 정교회 영성 이런 거 얘기하면은 사람들한테 먹히는 거죠. 게다가 뭐 영성 고수시니까 아시겠지만은 가장 이게 잘 먹힐 때가 뭡니까? 신자유주의에 한번 사람이 찌들었을 때 제일 잘 먹혀요. 그렇죠. 이거를 끝에 봤을 때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잘 먹혀. 돈의 무용함을 느꼈을 때. 돈, 네. 뭐 성공,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냥 그 어떤 뭐랄까 삶의 철학이 막 고갈됐을 때에 뭔가 다른 게 없을까라고 사람들이 찾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 90년대는 뭐 성공도 없어. 그냥 생존의 생존이에요. 90년대 중요했던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막 모든 것이 배금주의화되고 막 하고 있을 때 이제 정교회 영성 뭐 아니면은 심지어 이슬람이라든가 애국주의, 2차 대전의 어떤 기억들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오면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이제 설득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서야 좀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는 지금 상황에 도달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그 90년대부터 그러니까 저희 세대가 90년대생이 태어났을 때부터 코로나 때까지는 그 아직까지는 우리 세계관 안에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존의 세계관. 2019년이 마지막 해죠. 그렇죠. 그때 사실 K를 생각한다를 쓰셨을 때부터 이거를 진단을 하셨고 내다보셨는데 다른 뭐 소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얘기 들어보니 확실히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러시아인들은 이미 그 끝을 느꼈을 것 같아. 거기서 패배감과 어떤 이거 답이 없는데 그럼 어떡하지? 이거 미국 따라갈 수도 없는 거고 이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을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사실 코로나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 압도적인 다수의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서양 따라가자의 답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세계관 안에서 안온하게 존재할 수 있었는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세계 3차 대전을 방불케 하는 이 양상은 결국에는 명목님이 저 책의 뒤에 썼듯이 역사가 귀환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세계관의 전쟁이 다시 도래했다는 것 같고 여기서 엄청난 지금 혼란이 오거든요. 저는 지난 시간에 병한쌤이랑 얘기할 때도 저같이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도 지금의 미국의 세계관을 잘 모르겠어. 이게 내가 유학했던 미국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들이 생각하는 벤스와 티일이 얘기하는 안티크라이스트와 로마 그 디지털 로마 제국의 그 이야기는 내가 거기에 세계관이 안 들어가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더군다나 러시아나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명목 통해서는 이런 얘기를 미리 들어서 좀 관심을 갖게 됐지 대부분의 한국의 사람들이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살림이 여러분들은 러시아가 무엇이 되려하는가는 둘째치고 러시아가 뭐였는가도 잘 모르거든요. 도대체 어떤 나라였는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가져가고 있는 이 세계관, 이 푸틴의 치하에서 그러니까 두긴이랑 푸틴이 생각하는 것도 다를 거 아니에요. 푸틴은 이제 정치인이고 네. 뭐랄까 훨씬 더 많은 걸 따져야 되는데 두기는 되게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향하는 어떤 문명론적인 방향을 굉장히 잘 언어로 정리를 해준 사람이죠. 그럼 푸틴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러시아의 세계관이 예. 어떤 겁니까?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근데 푸틴의 어떤 이념적인 성향이 어느 정도로 강력한지는 사실 이거 논쟁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트럼프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분은 진짜 알 수 없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제가 봤을 때는 19세기 보수주의가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다. 그러니까 국가와 가족과 어떤 전통 종교 같은 것들을 하나로 이제 묶어가지고 네. 그 인간을 그런 어떤 규칙 속에서 살게 하고 어떤 사회 안전망을 그런 데서 이제 찾게 하는 그런 거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강한 안보에 대한 집착 그런 것들을 결합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미국은 페이퍼 마피아가 만드는 세계관을 디지털 로마 제국이 완벽하게 정의하진 않겠지만 이해가 되는 게 아직은 미국은 기독교라는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적어도 절반 이상의 그 미국인들이
문화적으로라도 최소한 향유하고 있는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거를 기존의 어떤 프로테스탄트에서 확장해서 카톨릭까지 포함한 기독교 뭐 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러시아는 그게 가능합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러시아는 다민족, 뭐 미국도 다민족 제국이고 뭐 그쵸, 그렇지만은, 근데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민족이 워낙 많으니까 거기는 뭐 거의 100개 넘는 민족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러시아에 이제 루스키랑 라시스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네. 그 꿀팁인데, 뭐죠? 그러니까 러시아 연방이라는 나라 이름은 라시스카야 페데라치아거든요. 페데라치아는 이제 페더레이션이고, 네. 이제 근데 그리고 러시아라는 나라 이름은 라시아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우리가 로스케라든 그 우리 해방 전국 때 그 악명 높았던 로스케는 이제 루스키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러시아라는 나라를 구성하는 핵심 민족은 루스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스키, 예. 키예프 루스라는 네. 그 러시아의 시원이 된 동슬라브인에서 온 음. 정교회를 대체로 믿고, 음. 뭐 대체로 백인이고 인종적으로는 음. 뭐 동슬라브의 루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든 러시아든 벨라루스든 음. 뭐 이런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이제 루스키라고 하는 건데, 음. 근데 러시아라는 나라는 그 루스키들이 모여서 만든 라시아라는 나라는 더 큰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왜냐면은 루스키가 아닌 러시아인들이 겁나 많은 거야. 음. 이를테면 뭐 타타르인들, 아니면 체첸인들, 음. 고려인들, 음. 이거 전혀 러시아인이라 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민족, 인종적으로 뭐 봤을 때는. 언어를 러시아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구사하고 엘리트고, 사실 러시아의 어떤 그 톨스토이니 도스토옙스키니 푸시킨이니 이런 러시아의 문명 전통에 대해서 이 소수민족 중에서도 정말 엄청난 업적을 남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민족적으로는 루스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러시아의 어떤 소수민족이지만 러시아의 어떤 국민이자 러시아 문화를 굉장히 잘 아는 이런 사람들을 지칭할 용어가 필요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라시스키라는 말이고. 새로 비교적 최근에 네, 만들어진 근데 말이군요. 네. 이제 많이 만들어졌죠. 근대적으로. 러시아 국호에서부터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루스키만의 나라가 아니라 라시스카야 페데라치아니까 우리 라시스키고. 그 우리말로는 근데 그걸 둘 다 뭐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둘 둘 다 다 러시아라고 둘 하네요. 다 러시안이에요. 영어로도 그렇고 영어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러시아라는 나라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 지금의 특히 그 체첸 내전이라든가 소련 해체라든가 이런 걸 겪고 난 뒤에 러시아의 아이덴티티는,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키예프 루시에서 시작해가지고 모스크바 공국, 뭐 몽골 지배, 뭐 이런 걸 거쳐서 지금까지 내려온 어떤 러시아인들의 나라고, 그 문명의 핵심 요소는 정교회와 뭐 푸시킨, 뭐 톨스토이, 그다음에 뭐 일리아 레핀 이런 예술가, 타이콥스키 뭐 이런 거지만은 또 우리 안에는 이런 러시아 문명의 여러 이제 근본을 받아들인 소수 민족들과 우리 함께 해야 된다. 인정해주는. 인정해주고, 그 언어도 소수 민족 언어 학교에서 가르치거든요. 그 어. 자치구들에서는. 어. 네. 그 오히려 사실은 그 소수민족들이 막 소수민족 언어 가르칠 시간에 러시아 언어 가르치라고 막 할 때도 많아요. 어쨌든 뭐 그러니까 그런 뭐 무슬림이 됐든 아니면 뭐 다른 민족 야쿠트인이 같은 우리 샤먼들이죠. 네. 그 저처럼 생긴 그런 어떤 민족이 됐든 간에 이제 우리 그 러시아라는 어떤 공통의 역사 속에서 이제 한 가족이고, 우리 러시아를 구성하는 다양성의 어떤 일원이다라는 게 러시아의 어떤 그 서사죠. 그러니까 그래서 몽골을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몽골이 어쨌든 간에 다원성을 표방을 했으니까. 그럼 거기에 라시스키에 포함 안 되는 민족들은 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러시아 사람이 러시아 아닌 거죠. 연방에서. 그냥 지금은 어쨌든 러시아 연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라시스키에 포함이 되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국적 개념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그걸 들으면서 계속 미국을 생각하는 게, 미국도 기존에는 앵글로색슨만이 거의 이제 미국의 그 본류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아메리카를 얘기하면은 거기 안에 뭐 옛날에는 뭐 아일랜드 이주민이나 이탈리아 이주민 이런 사람들은 이제 미국인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카톨릭들은. 지금은 이제 카톨릭들도 다 백인이고 얼추 그 콜럼버스 인정해주고 뭐 약간 그 미국의 가치, 백인제 가치를 존중하면은, 기독교 문화고 하면은 그 아메리칸 네이션 안에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동양인이나 라티노들은 거기 안 껴주는 그런 느낌인데, 러시아 안에서는 어쨌든 그런 인종적인 차이는 별로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고려인이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랑 미국의 이제 이거 비교 제국사에서도 되게 흥미로운 주제지만은, 네네. 그 미국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봤지만은. 네. 근데 아까 뭐 라티노나 아시안들은 안 껴준다고 하지만은, 근데 미국의 국가 이념 자체는 명시적으로는 네. 그냥 보편적이죠. 보편적이잖아요. 네. 보편적이고 같은 어떤 미국의 서사를 공유하면은 너의 피부색이나 정체성보다는 그 미국이라는 어떤 그 국가 이상에 얼마나 이제 충실하느냐라는 그렇죠. 어떤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보편적인 시민 개인의 연합이라는
공화적 연합이라는 게 음. 미국이잖아요. 네. 러시아인들은 러시아의 국가 제도부터가 그렇게 안 생겨 먹었어요. 음. 거기는 이제 그 소련 시절에는 여권에 민족이 적혀 있었어요. 자기 민족이. 어. 관공서에다가 자기 민족을 등록을 해야 돼. 너는 민족 뭐야 하면 저 고려인이에요. 아니면은 저 타타르인이에요. 저 루스키예요. 이런 식으로 다. 혼혈이더라도 혼혈이면 선택할 수 있어 이제.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부모 중에 된다? 하나 고를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러면 뭐야 라벨 붙이고 차별한다는 건가 하는데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그 러시아 이제 민족 연구에 대해서 가장 이제 영어권에서 그 최고의 책이 이제 The Affirmative Action Empire라는 게 있어요. 그게 러시아 제국을 소련 제국을 칭하는 이름으로 이걸 왜 소수민족을 적냐면은 이 소수민족들을 더 지원하고 더 후원하고 더 이제 당 간부로 공산당으로 많이 뽑으려고 이제 이거 러시아인들이 막 항의를 겁나 해요. 왜 이거 소수민족들 뭐 우리 러시아 사람들보다 공부도 못 하는데도 막 서울대 보내주고 이러냐고. 어퍼메티브 액션은 이제 미국에서 소수인종들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대학 입시 때 조금 더 이제 그 뭐랄까 가산점을 주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데 소련 제국 전체가 사실상 그런 나라다. 그렇죠. 이게 되게 역설적으로 느껴지는데 이게 몽골 제국의 DNA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이제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인종에 대해서 그 뭐랄까 암묵적인 차별이 덜한 미국에 비해. 미국은 명시적으로는 보편을 좀 얘기하지만은 속으로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그 아직도 뭐 뉴욕이나 이런 데서는 따질 거 아니에요. 네. 너 사실 아이리시 뭐 이러면서 너 뭐 이탈리아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미국은 통합을 지향하지만은 속으로는 어떤 그런 뭐랄까 다양한 어떤 그룹들 간의 그 암묵적인 존재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러시아는 명시적으로 일단 다 그냥 깔아버린단 말이에요. 너는 무슨 민족이야라고 하는데 근데 막상 그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사실 조심스러운 게 스테레오타입이잖아요. 그렇죠. 그 스테레오타입을 문화적으로 재생산하는 거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근데 러시아는 그냥 가면은 다 스테레오타입이야. 러시아 저 소수민족 공화국들 굉장히 여행을 많이 했는데 그냥 뭐 그 무슨 그 민족 자치공화국 가면은 건축부터 뭐 관광 상품까지 다 그냥 너희들은 딱 이 소수민족이야라는 거를 그냥 온몸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오히려 더 다양하게 그 갈 수가 있군요. 네, 딱지를 근데 붙여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막상 또 그 보드카 같이 먹으면서 네. 그 소련 시절에 노래 이제 부르고 그다음에 푸시킨 이런 거 시 같은 거 같이 읊으면은 러시아 엘리트로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 뭐 어떤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여러 막 다양한 정체성들을 국가 엘리트에 넣는다고 홍보를 하잖아요. 네. 카말라 해리스부터 뭐 버락 오바마 뭐 여러 아니면 뭐 인디언 혈통이 1% 있다는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든가. 근데 러시아는 일단 그 전임 지금 국방장관이 투바인이라고 이 동양인이고 동양 혼혈이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그 국가 이데올로기를 책임졌던 사람 중에 하나인 이 사람은 두기보다 훨씬 급이 높았던 사람인데 스루코프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체첸 쪽이고 그리고 그 지금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하는 엘비라 나비울리나라는 사람은 타타르인이랑 바시키르인의 혼혈이에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라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 다민족 제국이라는 것을 네. 이게 찢겨져 나갈 때 그 고통이 또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 이 다민족 다문화를 하나로 통합해야 되는가 했을 때 너무나 그냥 이 통합의 원리가 없는 완벽한 다문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나의 공동체를 꾸려가는 어떤 그런 보편적인 문화는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보편적인 문화가 뭐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어떤 문명 전통이죠. 뭐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이런 거예요? 그런 것부터 이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제 직접적인 경험은 2차 대전인 것 같아요. 언어도 아니고 종교도 아닌데 그게 가능한다는 게 참 그 몽골 제국이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저나 이제 어쨌든 미국화된 사람들한테는 되게 낯선 그 세계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계관을 한국 사람들한테 마찬가지. 우리 같이 단일 민족 국가라는 신화를 계속 지탱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관인데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이란에서의 갈등이나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이제 그 이해하려면은 이 양 진영 이거 냉전 진영이랑은 또 아예 다른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의 세계관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낯선 이 두 세계관을 이해를 해야 우리도 그 사이에서 어떤 포지셔닝을 할 수 있고 우리만의 세계관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러시아가 되어가고 하고 왜냐 우리 이란 얘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가 되어가려고 하고 있는 이 문명의 세계관은 정리하자면은 몽골 제국이나 비잔틴 제국에서 물려받은 이 유라시아 대륙 문명의 어떤 그 기반에서 이 다민족적인 어떤 언어도 다르고 혈통도 다른 있던 문화들을
이 그래도 갖고 있는 러시아 그 루스키들의 예. 어떤 그 공통의 문화, 공통의 문명 자산이죠. 문명 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문명 자산, 그게 종교도 아니고 언어도 아닌. 그러니까 종교와 언어가 중요한 요소를 하는 건 맞지만은 네. 그 이슬람들 어떻게 품을 거야? 그거 어쨌든 또 품어지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 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땅을 함께 지켜냈다라는 거가 굉장히 강력한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2차 대전 얘기한 게 히틀러로부터 이 나라를 구했다가 그게 그때 이제 이미 단결해서 했었으니까. 그때가 사실은 러시아의 여러 소수민족들이 그 루스키들과 러시아인들과 네. 본격적으로 이제 약간 한 형제와 가족이 되는 어떤 그런 계기였다는 연구가 많아요. 근대사의 어떤 공통적인 역사적 경험이 소련을 음, 포함한 음. 그게 어쨌든 그들을 좀 묶어주는 경험이라는 생각이 두기는 근데 더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더 접착제를 더 끈끈하게 붙여보려는 거지. 그걸 두기니 하려고 하는 방식은 근데 그것도 종교에 완전히 기반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러시안 두기는 정교회지만은 종교에 뭐 이슬람에 네. 대해서도 존중한다라는 입장이지 기본적으로. 굉장히 러시아는 진짜 알면 알수록 더 광활하고 더 복잡한 것 같은데 뭐 일단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그러면 그들이 지금 어쨌든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고 이란에서도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뭐 푸틴이 오라라든가 이거 봐 러시아가 이렇게 국가 서사가 훌륭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 그냥 내가 일단은 뭐 제 그냥 이 책을 쓴 의도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근데 이 뭐 이 살림회 분들이 평소에 그 하시는 어떤 생각들이나 문제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선일보 제가 기고하는 조선일보랑은 굉장히 다른 해결 아니겠지. 당연히 그리고 푸틴 같은 이제 우파 국가주의자랑도 생각이 다르겠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데 이런 거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땅을 사랑하고 가족을 그리고 공동체를 이제 그 끈끈이 묶어주고 거기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공동체의 의례와 상징과 가치가 있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봤을 때 살림의 철학과 아주 통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러시아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뭐 그 군사적인 수단이나 정치적인 어떤 억압이나 독재라든가 인권 탄압이나 뭐 이런 거를 제가 뭐 변호하고 싶진 않지만은 어쨌든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인간의 약간 그 본질적인 어떤 질문들, 인간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것과 굉장히 닿아 있는 생철학적인 국가 서사라는 것이고. 근데 이런 서사가 형성이 되는 데는 제가 아까 왜 푸틴은 저러는 거냐라고 한 질문으로 돌아가자면은 그 역시 계속 강조하자면은 90년대의 끔찍한 경험들에 대한 그 반발 작용인 거고 존재 단위 세계의 존재 단위를 개인과 개인의 어떤 결부되는 어떤 뭐 인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그걸 절대화하다 보면은 이 러시아라는 이 광활한 국가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지만은 인구는 그렇게 또 영토에 비해 많지 않고 또 소수 민족들이 너무나 이제 또 많은 이런 나라가 개인을 중심으로 개인을 절대화하시고 돌아가면은 90년대 꼴이 난다. 이 서방 자본에 약탈당하고 서방이 부추기는 그 민족 내전이 막 러시아를 휘감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이 러시아라는 어떤 이 안정적인 어떤 하나의 문명 단위이자 가족이 약간 이제 무너진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이제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서방 세력을 유라시아에서 밀어내야 된다.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뭐 이란이 이제 막 공격을 하고 막 세력 확장을 하고 막 러시아가 이제 세력 확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근데 이 러시아인들의 어떤 지도에서 보면은 뭐 다 그냥 완전 포위된 거예요. 서방 세계로부터. 그 서쪽에 나토가 있고 동쪽에 이제 한국하고 일본 있고 뭐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이거를 뭐 정당한 어떤 그런 사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또 피해 의식 혹은 편집증적인 사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그 맥락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방이 러시아를 포위하고 있고 러시아의 이제 불온 분자들 이 자유주의자들과 소수민족 분리주의자들을 자꾸 이제 밀어 넣어가지고 러시아를 해체시켜서 러시아의 자원과 뭐 부를 약탈하려고 한다. 그래서 밀어내야 된다. 이들을 유라시아에서 밀어내서 우리 안보를 확립하고 우리 식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지. 아니 이 얘기를 듣다 보면은 사실 명목이랑 이런 어떤 세계관 뭐 논쟁 어떤 노선 갈등을 지금은 없는데 한 저희가 처음 만났던 게 언제죠? 22년도 가을.
25년도 가을이면 4년 전이네요. 네. 3년 전, 4년 전에 만났을 때 사실 그때부터 사실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맥락을 좀 저희 살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자면은 지난 시간에 첫 손님으로 모셨던 이병환 선생님의 그 일방적인 초대로 저와 명목님이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던 태제연구재단에서 함께 이제 공동의 과제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좌범선 우명묵이라고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이제 저는 한겨레에 기고를 하고 있었고 명목님은 조선일보에 기고를 하고 있었던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인데 사실 전혀 일면식이 없었던 사이였고 그때 우리가 어디서 만났죠? 레이지 파머스라는 레이지 파머스에서 비건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때 이제 명목님이 오면서 굉장히 뭐랄까 힘들어했던 내가 저 언덕 올라가야 되나 아니 내가 저는 뭐 그냥 뭐 농담으로 봐주세요. 이거는 네네. 이제 그래서 내가 진짜 비건 음식 먹으려고 이 언덕배기를 내가 올라야 돼 하면서 막 헉헉대면서 이제 몸 생긴 거 알다시피 이제 폐활량도 안 좋고 심폐지구력도 안 좋은데 와씨 진짜 뭐 비건 식당 진짜 겁나 이상한데 있는데 그래서 가서 아직도 기억나는 고사리 라구 파스타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진짜. 와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었어. 그때 저도 사실 좀 낯설었어요. 왜 이런 그 전혀 접점이 없을 것 같은 친구랑 같이 일을 하라고 하나. 굳이 억지로. 근데 그때도 사실 이병환 교수님의 문제의식도 그랬고 그 태제연구재단을 이끌고 계시는 조창걸 회장님의 음제식도 지금 생각하면 좀 소름 돋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 매번 저희한테 이제 압박을 주시면서 연구를 해오라는 주제가 지금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다. 너희들은 어떻게 밤잠을 안 설치고 자냐. 이 시국에. 아주 한가롭다 막 이러면서 한가롭다 하면서 빨리 지금 어떻게 하면 동서양의 문명을 융합시키고 세계 3차 대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라는 그런 정말 망상적인 저는 그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부터도 정말 명목은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보고 굉장히 많은 유라시아의 나라들은 사람이고 저는 미국 거의 바나나라고 느낄 정도로 미국화된 사람인데 러시아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입장에서 되게 다른 그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론이 비슷했어요. 그 결론은 우리가 말하는 이 서구 근대병이라고 말하는 이제 이 서구 근대성의 한계. 이게 자유주의가 됐든 공산주의가 됐든 자본주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게 미국이랑 소련이 얘기하는 이 두 세계가 되게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엔 한 뿌리 이 서구의 18세기 근대 계몽주의에서 나오는 이 근대성에 기반해 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돈으로 치환하고 물질적으로 보기 때문에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영성을 메마르게 한다. 아니면은 이제 어떤 그런 뭐랄까 진보가 물론 뭐 우린 다들 이렇게 진보적인 과학기술이나 이런 거 덕분에 네. 우리가 노비로 안 살고 네. 이렇게 이런 전자기기들과 이렇게 팟캐스트도 찍는 거지만은 그렇죠. 진보라는 거를 너무나 숭배해버리면은 여기 아주 맨날 좋은 말 해줬는데 이 일라이먼트라는 그 용어 자체가 굉장히 사실 문제적이라 그쵸. 계몽이라는 말이 그 영어가 빛을 밝히던데 네. 왜 자꾸 몰아내려고 하냐 이렇게 어둠을 계속 없애려고 하냐. 나 좀 어둡게 살고 싶기도 해 가끔은 잠을 자야죠.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야 막 네. 이런 문제의식들 그렇죠. 모든 것이 서양의 뭐 자유주의든 그다음에 소련의 공산주의든 다 계몽주의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빛으로 어둠을 정복하려고 하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저는 서방적인 기독교적인 생각을 해요. 이게 그 러시아에서는 이미 냉전 종료 이후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알고 답이 없다. 책에도 좀 썼지만은 그 고르바초프한테 이제 그 지금 이란에 네. 호메이니 이란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죠. 네.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고르바초프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해. 당신 지금 소련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당신은 이거를 서구화로 해결을 보려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주 우리가 이제 미국병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실제로 뭐 아메리칸 디시전 나고 이렇게 막 영어 그렇게 번역 보내는 소련 시대에 그런 얘기 하나요? 그런 말이 있었네요? 미국병? 아니 그 이란 사람 호메이니가 이란 사람. 네네. 호메이니가 그렇게 이제 네. 보내면서 너희 소련이란 나라의 진정한 문제는 정교회를 탄압하고 이슬람을 탄압한 어떤 영적으로 무신론을 했기 때문에 그 진보를 믿었고 막 그러면서 무신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너가 공산주의가 실패했다 해서 자본주의로 그리고 자유주의로 가겠다고 하는 거는
똑같은 실수를 그냥 반복하는 거다. 쉽게 말해서 택가리만 하는 거다. 상표만 갈아 끼우는 거지 내용물이 그렇지. 하나부터 안 바뀐다.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는 결국에는 예. 같다는 같다는 거를 이제 그 이란 이슬람 혁명이 그게 이제 거의 약간 진지한 정치적인 첫 시도였죠. 이 뭐랄까 뭐 이란 정권에 대해서 사람 많이 죽이고 뭐 그랬으니까 되게 비판적으로 당연히 봐야 되지만은 어쨌든 그 세계사적인 의의는 이 근대성과 계몽주의에 대한 반란이다. 그러니까 소련, 러시아가 1990년, 91년 이 냉전 체제 붕괴 이후에 했던 그 깨달음을 이란은 이미 79년도에 이란 혁명을 했다. 이 서구 근대성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그 진단을. 그리고 뭐 또 저는 그래서 이제 범선님과 만났을 때, 저는 뭐 러시아나 뭐 이란 전공자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얘기를 좀 이런 거 연구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필요하고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갈 게 많다고 했는데 근데 뭐 요새 이렇게 세상이 혼란할 때 참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해요. 이란 이슬람 혁명이든 아니면 푸틴주의가 됐든 두긴주의가 됐든 간에 이런 것들이 단순히 독재 국가의 어떤 사상, 뭐 인권 탄압을 정당화하려는 막 이데올로기라고 우리가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공산주의도 사람을 정말 많이 죽였는데, 그렇죠. 공산주의가 인간 역사에서 행한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 있거든요. 반제국주의라든가 아니면은 복지국가라든가 이 서방의 그 사민주의 같은 거 다 공산주의가 그 인간의 어떤 그 인간 역사와 삶에 대해 제기한 근본적인 의문. 왜 세상은 불평하고 왜 인간은 소외되는가? 자본주의 하에서 자본에 소외되는가? 이 노동은 어떻게 이제 존중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공산주의가 정치 운동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푸틴이나 뭐 호메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사람도 많이 죽이고 뭐 정치도 좀 그렇게 하고 사실은 그 이 체제들의 자본주의를 전혀 극복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정말 정당하고 그렇지만은 이것들이 어떤 인간의 삶 철학에 제기한 어떤 의문들은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여기에 이런 실험들이 해냈던 것에 실수를 또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뭘 배워야 될 것인가. 왜냐면은 뭐 결국에는 또 러시아를 배워야 한다, 러시아 따라간다 이런 소리가 되면 절대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들이 제기한 인간들에게 제기한 문제 의식이 있는 거니까. 영혼의 어떤 빈곤, 화폐화되는 삶, 공동체 파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의식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논쟁을 하고 답을 내리고 인지에 대해서 참고를 해야 우리 것도 만들 수가 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야 되지만은 한국인들이 한국의 길을 가야 되고 동양의 길을 가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딱 우리가 틀어박혀가지고 우리끼리만 짱구 굴리면은 똑같은 얘기밖에 계속 안 나온다고 라는 게 제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죠. 지금 이란 전쟁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되게 다층적으로 뭐 그 원인을 파악하고 뭐 그 분석할 수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 저는 러시아와 미국 간에 그러니까 신냉전 체제 뭐 중국은 지금 우리가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지금 얘기 안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우리가 역사가 끝났다라고 이제 프란시스 푸쿠야마가 얘기했었을 때에 얘기했던 그 이제 미국식으로 다 전 세계가 될 것이다라는 그 세계관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어떤 반서방주의적이고 신유라시아주의적인 어떤 세계관이 발흥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런 갈등이 생기고 이란에서도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가장 큰 층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서로 간의 세계관이 양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의 십자군 전쟁급의 이 본질적인 차이 아닙니까? 근데 이게 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란 전쟁은 조금 다른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살림이 여러분, 풀무질 유튜브는 살림이들의 후원과 구독과 좋아요와 공유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죽임의 문명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시대에 어떻게 하면 살림의 문명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을 찾을 수 있을지 귀한 분들 모시고서 길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살림이 후원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